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체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나탈동 지원사업 챌린지2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진래 사회복지사입니다. 당사자의 보통의 삶을 위한 가정, 복지관, 병원의 연계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수어통역에는 강동구 수어통역센터의 이초희 추호성 수어통역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긍정행동 지원팀으로 저와 김동준 사회복지사가 함께 팀을 이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과 복지관에서 관찰된 당사자의 행동에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시간 없이 자다가도 아버지를 타해하는 상황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거나 산책 등을 할 때 강아지나 고양이 혹은 낯선 사람을 갑자기 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챌린지2 사업을 참여하며 복지관으로 나오게 됩니다. 당사자는 차를 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타해 상황으로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운전 중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내에서는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 또는 지원자를 타해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유 없는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우리들이 이유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에서의 행동들로 당사자는 지역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제약이 생기고 활동을 좋아하는 당사자는 점차 안전이 우선시되며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고립되어 갔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원인을 찾아갔는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챌린지2 사업을 하며 대면 상담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대화는 메신저를 통해서 가정과 소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상황을 추적하였습니다. 총 5가지 중에서 중심적으로는 총 4가지를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관심, 회피, 획득, 감각적 자극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정 자극이나 상황, 질병 등의 상황들까지도 포함하여 가설을 세우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획득이나 회피, 관심의 기능으로 나타나 긍정적 환경 구성을 지원하면서 어느 정도 행동이 줄어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과 원인이 관찰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타해와 감정 폭발은 우리들의 고민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사례 자문을 위해 복지관 내부, 외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외부 자문으로는 발달장애인 소통과 지원연구소 정유진 선생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의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임상심리사와 그리고 같이 지원하고 있는 보람 일자리 선생님까지 모여 활동 기록을 살펴보고 다양하고 폭넓은 시선에서 생각을 접근하였습니다. 실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들은 지원하다 보면 어려움을 느끼고 시야가 줄어들 수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 다양한 시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업 절반이 진행된 상황에서 약식으로 기능적 행동 평가를 다시 진행하였고 집약된 팀 미팅 속 솔루션 합의를 이루어갔습니다. 함께한 정유진 선생님이 요약한 피드백인데요. 팀 단위의 합의와 판단을 믿을 것, 그리고 의사결정의 터닝 포인트에 관한 판단에 유의할 것, 그리고 기능별 행동에 대한 가설을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사람 중심 계획 PCP라고 하는 것에서 도넛 모델과 4+1이라는 스킬과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울을 먼저 보시면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저희가 to, 그리고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은 for라고 이야기를 정리하는데요. 그 중에서 for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당사자보다 주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들에 의해 당사자의 삶과 하루가 결정되고 통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제와 상실로 바라봤는데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책임 부분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쪽 추로 기울어져 있던 저울을 수평을 맞추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과정은 이러한 지금 보여지는 기술들 외에도 다양한 기법과 기술들로 접근할 수 있고, 여기에서 느낀 하나의 키워드는 신뢰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들은 당사자와 신뢰를 쌓아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담아갔습니다. 매칭이라는 기술도 자주 사용하였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맞지 않는 사람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당사자들의 도전적 행동이 어떠한 트라우마적인 상황에서 그 지원자의 어떠한 부분이 맞지 않는다면 도전적 행동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에게 맞는 사람, 지원자가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당사자, 그리고 그룹의 호흡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판단과 창의성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임 영역에서 확장한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당사자가 좋아하는 것, 강점, 장점 등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하나 당사자와 함께하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것들의 욕구가 있는지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원을 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원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책임, 그리고 판단과 창의성 영역에서 확장해 가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는 당사자를 통제할 일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영역에서 넓어지고 나면 그때 도전하지 못했던 이 영역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책임이 아닌 영역에 자꾸 집중하고 너무 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 보면 무리한 접근을 하게 되고 쌓아가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며 더욱 해결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4+1에 대한 설명인데요. 위에서 나왔던 길에서 갑자기 발로 차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일을 대해서 4+1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시도했는지, 우리는 시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이 잘 작동하였는지, 무엇이 마음에 걸렸는지 4가지를 기록하였고요. 플러스 1로 우리가 배운 것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당사자가 낯섦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큰 강아지 인형을 구매해서 당사자의 거리를 점점 좁혀가고, 당사자가 박수치기를 함께 하거나 하이파이브 하는 행동을 좋아하는데 그 행동을 강아지 인형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사자가 조금 더 강아지 인형을 잘 만질 수 있게 하고 집으로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그랬을 때 효과로는 가정에서 산책하거나 지인의 강아지를 봤을 때 강아지를 발로 차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로 당사자에게 위협이 가지 않음을 소설 스토리, 상황적 이야기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노출시키는 것, 그리고 무서운 상황에서 지원자가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사전에 구성하는 것. 이렇게 가장 중요한 책임에서 창의성의 영역,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도전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할 수 있는 정보들이 모여갔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활용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논의를 하며 과정 속에서 원인을 특정할 수 없이 나오는 공격 행동이 남았고, 의료적 접근에 대해서 무게를 담고 그 논의에 갔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약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중심 서비스국 최미영 국장님과 당사자 어머님이 만나 약물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사자와 직접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고 역할을 분담하는 부분은 우리 지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분석과 가정의 이해로 병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병원 방문은 당사자 아버님과 제가 하게 되는데요. 약을 처방하러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가서 살펴보고 의견들을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앞에서 영상에도 보신 선생님인데요.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준비해 가게 되었는데요. 기능적 행동 평가를 근거로 한 행동의 원인의 분석과 시도들, 그리고 행동 그 당시의 기록들에 대한 영상, 그리고 가정에서 당사자와의 과거 성장의 과정 속에서의 정보들, 그리고 현재 가정과 복지관 등에서 어려움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달하였습니다. 50분 정도 상담하면서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 나누었고,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처방을 받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첫 처방 후 당사자와 제가 함께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자료를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주간의 기록의 매체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그래프로 볼 수 있고요. 이 QR코드를 캡처해서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시면 약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알람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가정의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복지관에 있는 저희 지원자들까지 함께 알림을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정과 낫에 활동하고 있는 복지관까지 모든 하루의 정보가 하나의 설문지 속에 담겼습니다. 그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약 복용에 따라 발견할 수 있는 효과와 주의해야 할 부작용들이 혹시는 나타나지 않는지 기록하였고요. 주치의로서 정보가 준비되었을 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병원에 갈 때 알아두면 좋은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인터뷰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리해 주신 자료를 보고 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 강도, 그리고 유발된 어떤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일 문제되는 혹은 제일 어려운 행동이 뭔지를 캐치를 해서 그 제일 이제 메인이 되는 행동에 좀 초점을 두어서 약을 좀 처방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나 빈도, 강도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저에게 정보가 제공이 되니까 이게 저도 처방이 좀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A씨의 제일 어려웠던 행동은 이제 맥락 없이 나오는 어떤 공격성이었고, 그게 어떤 뭐 전 과정을 가지려고 해도 이게 좀 쉽게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분명한 초점을 두고 좀 약물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제일 효과적인 약은 항정식병 약물, 공격성에 대해서 제일 효과적인 약 항정식병 약물이고, 대사부작용이 제일 적으면서 효과적인 약 아리피프라졸을 선택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제일 좀 힘든 게 사실 이제 자해나 타해잖아요. 거기에 제일 효과적인 거는 항정신병 약물이고, 항정신병 약물 중에서는 최근에 나온 2세대 약이 제일 낫고, 2세대 약 중에서는 살찌는 부작용이 제일 적은 아리피프라졸, 아니면 조금 적은 리스페리돈, 그리고 잠을 좀 자는데 도움을 주면서 과격한 행동을 좀 현저하게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쿠에타핀, 코티아핀, 요 정도 약을 아셔야 됩니다. 네. 알고 간다는 게 씁쓸하긴 하지만 알고 가시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얘기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제 약의 부작용, 이건 뭐 좀 다른 주제일 수도 있지만, 모든 약은 이제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부작용이 있다고 약을 버릴 건 아니거든요. 부작용이 있어도 약을 적절한 용량으로 잘 쓰면 말 그대로 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혹시나 모를 부작용이 생겼다고 했을 때, 제일 흔한 거는 뭐 소화불편감이나 뭐 두통 이런 것들이고, 이제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은 뭐 예민성이 증가하거나 과다하게 졸려한다거나 뭐 살이 찌거나 그런 건데, 그 부작용이 나왔을 때는 약을 적절하게 줄이면 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약을 또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겼을 때 또 대처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당사자의 그러한 어려움들, 불편감들을 찾아가고 그것들을 기록해서 전달했을 때 약의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고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약학정보원 사이트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먹고 있는 약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어떠한 부분들이 약을 먹으면 나타날 수 있는지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원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원하면서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약을 먹으면서 당사자는 원인이 모르는 행동들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사자는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점차 늘려나가고 타해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던 상황에서 한 명 한 명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챌린지 사업 과정을 저희가 4개의 단계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초기 6개월에 대해서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 환경 구성과 그리고 초기의 원인 분석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의 한 3개월 가량은 긴급 중재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며 지원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이론적으로 3개월 정도 잘 지원하였을 때 행동이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의 형태로 접근을 하고요. 지원에 대한 중심이 가정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니며 일방적으로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당사자 중심에 있도록 노력을 저희는 하였고요.
당사자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이 약물이 먼저도 아니고 행동에 대한 지원이 먼저도 아니고 당사자 중심으로 생각하며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기 좋아하고 활동을 좋아하는 당사자는 당사자 중심의 지원을 통해 도전적 행동으로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특별한 것이 아닌 평범한 일상으로 생각하며 보내는데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영상과 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QR코드를 찍으시면 지시 따르기 연습에 대한 설명 영상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용자 어머님에 대한 코로나 기간의 안내 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50+ 보람 일자리 선생님들의 인터뷰 글로 연결이 되고요. 당사자의 이야기가 담긴 글로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코로나19 대응 기간 사례 발표 영상으로 유튜브 연결이 됩니다. 사람중심 계획 관련의 문의는 가족상담 지원팀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챌린지 사업과 도전적 행동 지원 관련 문의는 긍정행동지원팀으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늘푸른 나무 복지관에서 지역사회 활동 참여 향상을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